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불과 보름 정도의 기간 동안 2600대 중후반대였던 코스피 지수가 3000을 찍으면서 지금 투자자들이 열광을 하고 있죠. 서울 주택가격도 일부 지역에서는 예전 부동산 시장이 역사상 유례 없이 치솟던 코로나 팬데믹 때의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선 당시 49.4%의 득표를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국정수행 긍정평가도 리얼미터 조사 기준 58.6%로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나쁘지 않은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투자시장을 중심으로 기대감도 커졌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던 국민들의 분위기도 이 열광적인 투자시장 분위기에 호응해서 현 정부의 긍정평가를 보태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도 중요한데요. 투자시장의 기대감은 넘쳐나는데 한편으로 투자시장이 현재 직면한 경제 상황과는 너무나 괴리를 보이고 있는 데다 경제에 착시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이야기를 먼저 다루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느 정권이 됐던 대통령에 당선되고 임기 초반에는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선거 때만 해도 자신의 득표율이 낮든 어쨌든 상대 후보보다 한 표만이라도 더 가져오기만 하면 목적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선된 이후부터는 이야기가 다른데요. 자기를 지지했던 국민들에게도 평가를 받게 되지만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까지 아울러야만 정부 운영에 동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정부든 임기 초반에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국민 지지율이 높으면 일단 언론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일단 줄이게 되고요. 관료 조직, 야당까지도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신중하게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정부 지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부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임기 초반 이런 시기에 정부는 국정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정책들이나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들을 빠르게 진행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임기 초반 지지율이 잘 나와서 언론과 여론의 비판이 느슨해지는 기간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이나 정책을 빠르게 진행시켜서 임기 초기부터 성과를 내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임기 중반 이후에 비판과 회의감이 확산되는 시간을 늦출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국민의 비판과 실망이 늦어지는 만큼 임기 중에 있는 총선에서도 유리하게 되는 거죠.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반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끌어내면서 임기 초에 있는 허니문 기간을 굉장히 오랜 기간 가져간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죠.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임기 초반 지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허니문 기간을 길게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모든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임기 초반 지지율을 올리는데 굉장한 공을 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새 정부는 임기 초반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 말고 당장 직면한 시급한 과제들도 넘겨받게 되는데요. 우리 직장생활 예로 들어서 내가 정말 맡고 싶은 업무 담당자가 되거나 직책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는 그 자리 나름대로 쌓여있는 문제가 있어서 해결해야 되는 과제도 같이 넘겨받잖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 초반 지지율도 올려야 되고 당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일종의 딜레마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정권은 시급한 과제보다는 초반 지지율을 올리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급히 처리해야 될 문제라는 게 애초에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 정부도 해결하지 못하고 다음 정권으로 넘어간 거고요. 이런 문제들은 애초에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결과를 내기도 어렵고 그 성과도 눈에 크게 띄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보통 이런 문제는 해결 과정에서 구조조정이라든가 긴축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이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임기 초반에 이런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먼저 나서다가는 오히려 초반 지지율 확보에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임기 초반 지지율은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임기 초에는 아무리 당장 쌓여있는 문제들이 시급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정치적으로는 초반 지지율 확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임기 초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습니다. 물론 챙기는 듯한 액션은 하겠죠.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임기 초부터 직면한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그 과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현재 이재명 정부는 이전에 그 어떤 정부보다 정말 심각하고 긴급한 과제들을 넘겨받은 상황인데요. 특히 부동산 PF 부실, 가계부채 폭증, 자영업자 위기 이 세 가지는 이건 정말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시한폭탄 같은 상태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부동산 PF 부실은 코로나 시기 부동산 초호황 때 무분별하게 진행된 지방의 중소형 개발 프로젝트들이 지금 대규모로 부실화돼서 건설사들은 공사를 중단하거나 아예 부도가 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고, 여기에다 큰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들의 부실 채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연쇄적으로 터지면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와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서울에만 집값 오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가계부채도 마찬가지인데요. 개별 가계의 대출 규모도 이미 커질 대로 커져버렸고 이자 부담도 내수가 침체가 될 정도로 급증을 했는데 부채가 증가한 수준에 비해 소득은 늘지 않으니까 가계가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요. 연체율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이게 또 금융기관 건전성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영업자 상황은 더 심각하죠. 코로나 때 버티기 위해서 받은 정책자금의 대출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내수 침체로 매출 회복은커녕 더 감소하고 있는데도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플랫폼들마저 과도한 수수료를 떼고 있다 보니 자영업자들은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 상황입니다. 올해 초 불과 단 2달 동안에만 무려 20만 명이 폐업할 정도로 자영업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이전에 다뤄드렸었죠. 자영업자들이 못 갚는 대출도 결국 금융 시스템의 폭탄으로 이어질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터지면 도미노처럼 연쇄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PF, 가계대출, 자영업 문제 같은 이 문제들이 심각한 그 수준을 넘어서다 보니까 급하게 수습하려고 여러 차례 긴급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엔 돈 더 빌려주고 보증서 주고 만기 늘려주는 식으로 터지는 시간만 좀 더 지연시켰을 뿐이지 수습이 안 된 채로 상황만 더 악화시킨 상태로 이재명 정부에 넘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당장 수습해야 하는 과제 자체가 이전 그 어떤 정부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인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새로 들어선 정부는 당장 시급한 문제들보다는 임기 초 지지율 확보를 위한 부분에 힘을 싣는 선택을 하기 마련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지지율 확보를 위해서 가장 비중이 큰 컨텐츠 자체가 지금 직면한 문제 상황을 앞으로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라 우려가 큽니다. 부채 탕감해주고 선심성 금전 살포하는 이런 부분은 일단 그 부분은 범위가 넓어서 오늘 다 다루기는 힘들고, 오늘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경제 상황이 이런데 자산시장 부양을 위해서 공을 들이고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현재 이런 경제 상황에서 자산시장 부양을 시켜서 인위적으로 경제에 착시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사실 당장의 경제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새 정부는 후보자 시절 때부터 코스피를 5천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말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바탕에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배당 확대 유도 등 그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 원인을 없애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었는데요. 덕분에 주식시장의 기대감을 크게 키운 건 사실입니다. 부동산 쪽에서도 비슷한 시그널을 보냈었죠. 부동산은 결국 과세가 투기 억제책인데 선거 기간부터 부동산은 세금으로 규제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들을 하면서 사실상 투자자들로 하여금 정부가 부동산 투기가 활성화되는 분위기를 암묵적으로 조성한다고 해석될 만한 그런 시그널을 강하게 줬죠. 규제 완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건설업종 등 내수 관련 주식들도 크게 오르고 있고요. 여기에 대규모 추경 편성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부 지출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자, 앞서 말한 이런 정책들이 나쁘다는 의미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거죠. 자산시장 부양은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시점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이런 정책들을 추진을 해서 자산시장에 열기가 생기면 당장은 침체된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괜찮은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말 위험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코스피 지수만 보면 세계 주식시장에서 눈에 띌 정도로 날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현재 기업들의 매출이나 이익, 성장성 같은 이런 펀더멘털은 지금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르는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지 못할 만큼 기업들의 지금 펀더멘털이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기업 상황과 전망이 더 나빠지고 있는데 거시경제를 담당하는 한국은행마저도 경기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는 기대를 꺾고 경제성장률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했잖아요. 내수 침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수출도 둔화되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효과도 이제 제한적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한 이런 상황에서 결국 주가는 본질적으로 기업의 수익과 성장성에 수렴하기 마련인데, 기업이 망가지고 있는데 상법 개정, 배당 확대 같은 그런 기대감들만 과도하게 증폭되면서 기업들 상황과는 괴리되게 주가만 치솟는 건 결국 거품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 자체가 설령 말뿐이라 할지언정 이런 분위기 조성이 시장의 과도한 기대감과 투기 심리를 부추기고 있고, 투기성 자금들이 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조정이 왔을 때 불필요하게 더 큰 충격이 오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초저금리로 돈 뿌리던 코로나 당시하고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 서울 주택가격이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겨우겨우 주춤해졌던 부동산 중심의 가계부채의 급증세를 또 만들고 있고요. 그럼 경제가 이렇게 나쁜 상황에서 자산시장에 과열 현상이 생기면 뭐가 문제냐? 문제는 착시 경제가 생기면서 시급한 문제들을 처리할 귀중한 시간들을 날려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경제가 호황일 때 자산시장에 버블이 낄 때랑 성격이 다른데요. 경제는 안 좋은데 자산시장에 투기 열풍이 불면 착시 경제가 생깁니다.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 자산 효과에 의해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자산 가치가 오르는 걸 보고 심리적으로 여유를 느끼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소비를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가 오르게 되면 빚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도 덜해져서 빚을 더 내서 투자를 하거나 지출을 쉽게 늘리는 경향도 강해지고요. 여기에 정부의 대규모 추경까지 더해지게 되면 당분간은 내수 지표나 각종 경제 지표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진짜 경제 회복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표들은 내수가 회복세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와요. 결국 착시에 빠지는 거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 실직하고 살림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쪼들리는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가 도저히 안 돼서 사채빚을 빌렸는데 돈 빌린 초반에 목돈 생겼다고 그날 외식하고 여행 가게 됐다고 그 집 자식들이 우리 집 사정이 좀 나아졌구나 착각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얼마 안 가 금방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경제가 안 좋을 때 착시 경제가 발생하면 정부도 국민도 안일해져서 대비하고 대응할 골든타임을 그냥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1980년대 후반 일본이 딱 그랬거든요. 일본도 경제 침체를 타개하려고 돈 뿌리고 자산시장 부양에 집중하면서 자산 가치가 급등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경제가 초호황이라는 엄청난 착시 경제가 벌어졌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었다는 그 초호황조차도 이게 착시 경제였던 만큼 3년을 지속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는 잘 아시다시피 금융시장 전반에 빚만 폭증하게 만들고 2000년대 초 세계가 초호황을 구가하던 그 시기에도 일본은 별의 별짓을 해도 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적인 경제 문제를 안게 되었던 거죠. 경제가 호황일 때 자산시장에 투기 광풍이 부는 건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경제 상황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자산시장이 뜨거운 건 인위적으로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침체 상황을 자산가치 부양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킨다 해도 그건 착시 경제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정도만 효과가 있지 그 뒤에는 더한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착시 경제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침체된 경제 체질을 개선시킬 골든타임을 그냥 지나치게 돼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죠. 현재 우리 경제는 기업이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국제정세, 통상 환경에 놓여 있는 만큼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자산가치 부양만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건 좋지 않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 초반 지지율 확보를 위한 컨텐츠 중에서 자산가치 부양 부분은 정부에게도 국민에게도 중장기적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직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상황이 더 꼬이기 전에 흥분된 자산시장 분위기를 조속히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과도한 기대감이나 투기 심리를 부추기는 발언들은 자제를 하고 경제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운용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착시 경제를 통한 시간 벌기는 결국 더 큰 위기를 키우고 그 위기가 서서히가 아닌 갑작스럽게 터지게 만드는 위험한 전략이기도 하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